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로버트 그린의 그 유능한 책이죠. 권력의 48가지 법칙. 그중에서도 상당히 좀 도발적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10법칙, 감염, 불행하고 불운한 자들을 피하라입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감정이 마치 무슨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기분 전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성공이나 권력, 더 나아가서 삶 전체에 어떤 전력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피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좀 냉정한 이유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뭐랄까 인간관계의 그 이면에 숨겨진 역학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 감정 상태라는 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감정적 전염이라는 개념이 권력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또 뭔지 이걸 좀 차근차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뭐랄까 날카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법칙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불행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하는지 그 핵심 논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자료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좀 충격받았던 문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냥 뭐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경고처럼 들리더라고요. 감정의 뭐 질병처럼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인가?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법칙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자료는요, 불행이나 불운을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스스로 재앙을 끌어들이는 그런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당사자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감염, 인펙션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감염이라, 와, 정말 질병 취급을 하는군요. 무섭네요. 네. 심지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익사하는 그런 상황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당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뭐 이런 냉혹한 경고인 셈이죠.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당신의 그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인데 이런 감염자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가장 귀한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신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핵심 자원을 그냥 뺏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염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은 뭔가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불행하고 불운한 그런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그 대신에 선천적으로 행복하고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이요. 네. 여기서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가 이 법칙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요. 뭐 동정심이라던가 과거의 인연 때문에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얻을 게 전혀 없고 오직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교류해야만 권력과 행운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인 겁니다. 감염자라는 용어도 그렇고 예외 없이 피하라. 와, 정말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감염자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그 식별 지표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면의 깊은 불안정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자석처럼 스스로 문제를 막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 혼란이 주변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만들죠. 그 사람들 삶을 보면 끊임없이 위기랑 드라마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변에 그런 패턴 보이는 사람 뭐 한두 명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문제 만들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두 번째 특징은요, 종종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불행이 뭐 외부 요인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교묘하게 당신의 연민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 희생자 코스프레 같은 거군요. 그럼 알아채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해지는데 바로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그 만성적으로 불행하거나 기쁨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고가 엄청 커서 그 전염성이 특히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의 파고가 크다. 네, 뭐 분노든 슬픔이든 불안이든 그 감정의 강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냥 휘말리게 만드는 거죠. 그 강렬한 감정. 그게 왜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료는 그 강렬함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인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고 봐요. 강한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확 사로잡고 또 감정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격동적인 과거사, 뭐 불안정한 대인관계나 직업 이력 같은 거요. 그리고 때로는 뭐 카리스마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강한 성격, 이것도 위험 신호로 제시됩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자료에서 예시로 든 인물도 있었죠. 그 카이사를 암살했던 카시우스 이야기 말이에요. 네, 맞아요. 카시우스는 만성적인 불만과 질투심을 가진 감염자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 카이사르의 성공과 권력에 대해서 아주 깊은 원한, 시기심을 품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아주 명망 높고 존경받던 브루투스에게까지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암살 공모에 끌어들인 거죠. 아, 브루투스까지요? 네, 카시우스의 그 개인적인 불만이 브루투스를 감염시켜서 로마 공화정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간 셈입니다. 이게 개인의 내면적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까지 낳을 수 있는지 좀 무서운 예시죠. 정말 그렇네요. 와. 그럼 이런 감염자를 우리 주변에서 만약 식별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시우스 사례처럼 가까이 지내다가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뭐 그들을 돕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을까요? 자료의 입장이 여기서도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에게 뭐 연민을 느껴서 돕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가능한 한 그들의 존재 자체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 즉 관계를 그냥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라니. 와, 격리, 쿼런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정말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거의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하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위험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비유일까요? 자료는 이걸 단순한 비유 이상으로 봐요.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제시하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 적용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이 법칙의 관점은 뭐냐면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신적 평화, 더 나아가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까지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당신도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깊이 물들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고하면서요. 따라서 예방적인 격리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예방적 격리. 네, 상당히 맹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 게임의 속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격리라니. 그만큼 이 감염의 위험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죠? 근데 듣다 보니 이 법칙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염을 피하는 것만큼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법칙의 중요한 또 다른 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인간이 주변 사람들의 기분, 감정, 심지어는 뭐 사고 방식에까지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걸 역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염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긍정적인 감염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대신에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게 단순히 뭐 기분 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내가 흡수하기 위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뭐 타고난 활기라던가 낙천성, 지성, 쾌활함 이런 걸로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자질이 당신에게 전염되어서 당신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 나폴레옹하고 탈레랑 관계가 딱 그런 예시겠네요. 그 거칠고 과묵했던 나폴레옹이 세련되고 재치 넘치는 외교관 탈레랑을 곁에 둔 이유 말이에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 좀 거칠고 투박한 면모를 보완하려고 일부러 귀족적이고 세련된 내너와 외교수를 지닌 탈레랑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했어요. 단순히 그의 능력을 활용하는 걸 넘어서 그 탈레랑의 우아함이라든지 재치, 평정심 같은 자질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기 걸로 흡수하려고 했다는 분석이죠. 아, 흡수하려고? 네. 탈레랑과의 교류가 실제로 나폴레옹의 그 거친 성격을 다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질의 감염 혹은 더 나아가서 의식적인 학습과 공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 만나는 걸 넘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뭐 이런 의미겠죠? 네, 핵심적인 조언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전략적인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 좀 인색한 편이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관대한 사람하고 교류하고, 만약 우울한 기질이 있다. 그러면 밝고 쾌활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노력인 거죠. 긍정적인 친화력을 가진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구축하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 이 10법칙이 단순히 뭐 인간관계의 처세술 이걸 넘어서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권력이라는 더 큰 게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칙은 권력의 다른 법칙들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또 전체적인 전략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법칙은 여러 다른 권력 법칙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첫 번째는 자원 관리의 관점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다른 사람의 그 끝없는 문제와 불행에 당신의 귀중한 시간, 정신적 평화를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감염자를 피하는 건 결국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고 당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인 거죠. 이건 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는 다른 법칙들, 예를 들면 말로 싸우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제9법칙의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아,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도 바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그 핵심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외부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자료는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감정적인 반응은 권력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 감염자들하고 교류하면 필연적으로 당신 감정을 흔들고 평정심을 깨뜨리기 쉽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들을 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정 통제 훈련의 일부이기도 한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평판 같은 것들이요? 네, 평판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불운하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당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소위 죄 없는 연좌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아, 연좌제. 네, 즉 그 사람과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당신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이죠. 자료에서 평판은 권력의 초석, 제5법칙, 평판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만큼 이런 부정적인 연관성 때문에 평판이 손상되는 건 권력 게임에서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권력의 법칙들이 대체로 뭐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이나 전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10법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권력은 노골적인 힘의 과시나 강압보다는 유혹, 매력, 은밀한 조종, 미묘한 전략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감염자를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런 간접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좀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전략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법칙은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의도 혹은 그들이 내세우는 변명이나 사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세상과 당신에게 어떤 객관적인 영향, 이펙트를 미치는지를 직시하라는 거죠.
아, 결과로 판단하라? 네, 감염자가 아무리 불쌍한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실용적이고 때로는 좀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제10법칙, 불행과 불운의 감염을 피하라는 주제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 잘 가려 사귀어라 이런 교훈을 넘어서서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 심지어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법칙은 분명히 인간관계에 좀 어둡고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 성공이나 실패가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죠. 동시에 아까 말한 나폴레옹과 탈레랑의 예처럼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어떤 인간관계 전략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법칙의 그 냉정함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 자신은 의도치 않게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염자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법칙의 그 날카로운 기준을 타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성찰을 도구로 삼는다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 법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성찰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번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